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 제목드리겠습니다. 특강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특강으로 지금 진행되니까 혹시 뭐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좀 궁금한데 하고 이러면 손 들어서 물어봐도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설교 시간은 물으면 안 돼요. 특강이니까 손 들고 물어봐도 되고 또 뭐 서로 이야기를 나눠도 상관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세미나 모임, 특강 모임은 뭐 둥글게 앉아서 해도 되게 좋긴 한데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주의가 약간 흐트러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본하고 한국처럼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죠? 특히 그 역사 왜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 그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독도 문제부터 해가지고 주로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거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뭐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증거, 수많은 증거가 있고 많천하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징용 문제, 일본인들 그 한국 사람들을 강제징용해 가고 위안부 이런 문제 사진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 자료에도 얼마든지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또 책임이 없다고 막 이렇게 발뺌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세계 지식인들까지도 이제는 뭐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상황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이런 역사 왜곡을 당하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도요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도 심각한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역사는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를 틀리게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왜곡인 거예요, 맞죠? 이거는 알아야 될 건데 안 가르치는 거 그것도 뭐 정치적인 목적이든 뭐 그런 무슨 이유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고 옳은 것인데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선에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우리가 흔히 조금 간단하게 설명 흔히 아는 대로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횟수가 781번이에요. 그 중에서 조선시대만 조선왕조 500년 정확하게 518년 조선왕조 시대에만 187회를 이제 침략을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를 일본이. 그러다가 1910년 8월 22일 고종왕제 때 한일합병 그래가지고 한일합병 조약을 맺고 나라를 뺏깁니다. 그게 1910년이에요. 1910년.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날 아이고 1919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서 45년 36년 동안 35년 만에 천만다행히 이제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시대가 끝나고 처음으로 대통령제가 시작됐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일본에 뺏겼다가 고종왕제가 물러나고 뭐 이제 어떻게 일본에 왔다 갔다 이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제가 국회가 지난번에 얼핏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제정국회 1948년 10월에 있었던 그 제정국회를 정하고 초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법을 정하고 이런 일이 그때 이러죠. 근데 그 사이 방금 짧게 말씀드렸던 1900년대 초반 약간 그 전에 고종왕제 시대부터 해가지고 나라가 처음 세워진 이때 사이의 역사를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몰라 안 배워요. 학교에서 가르치잖아. 오히려 옛날 뭐 고려시대 뭐 불교가 어떻고 이런 뭐 유교가 이런 이야기는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은요 배우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근대에 있는 갑오경장을 시점으로 한 이 시대의 역사를요 안 배운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저도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세계의 어느 나라 가더라도요. 그 나라의 건국 역사를 안 가르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하면 제일 먼저 입만 열 줄 알면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메이플라워 영국에서 넘어온 102명의 그 청교도들 와서 거기서 최초의 추수감사절 이야기, 인디안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잖아요.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몰라요. 안 가르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역사 안에는요 기독교가 꽉 차 있어요.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는요 거의 99%가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권을 잡은 많은 정치인들이요 역사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차라리 가르치지 말자. 기독교 역사 가르쳐갖고 좋을 거 뭐냐 이러면서 잘 빼기세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 역사는요 거의 99%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건국 당시에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전국 인원의 1%밖에 안 됐거든요. 전국 인구의 1%밖에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기독교 역사로 나라가 세워져요. 지금은 뭐 20%, 25% 이야기잖아요. 1000만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이런 종교 성향,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목사가 이제 특강으로 역사 교육을 할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 그 역사를 제가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고요. 이거는 제가 없는 이야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그대로 이야기할 건데 잘 배우시고 이러면 스스로가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 나라이고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자신있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기독교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일제시대가 있었으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 나라 선각자들,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민족 대표 33명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당시 나라를 걱정하며 모여들 수 있는 장소가 YMCA라든지 기독교 단체, 교회뿐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걱정했던 분들 많았는데요. 1948년 내가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사실은 5월 10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1948년 5월 10일 날. 그때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최초의 국회의원들이죠. 그 중에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48년 최초의 국회의원 198명 중에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전체 인원은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식인이었다는 말 뜻은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날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31일 날 이제 한 25일 후에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의원들이 최초로 모여갖고 같이 이제 나라의 법을 정하고 헌법을 정하고 그런 재헌국회를 열었는데 그때 그전까지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 왕의 말이 법이었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어가지고 이제 국민이 뽑은 왕, 대통령,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 의해서 임기를 정해서 임기 동안 잘못하면 다음에 안 뽑아주고 그전까지 어땠으면 왕이 뭐 잘하든 못하든 자식한테 물려주고 계속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된 민주주의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초대 이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첫 국회 이제를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국회의원들 국회 안에는 이제 속기사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녹음도 하고 하지만은 그때 속기사들이 이제 다 기록을 한다면 지금도 제1회 국회 도서관 가면 그 안에 내용 다 해서 그때 기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초 국회 속기록에 첫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했던 첫 말이요. 반만년, 5000년 역사에서 민주주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은 5000년, 반만년에 5000년 역사의 그 무고한 시대를 끝내고
이런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드디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체적으로 뭐라 되냐면요. 이운영 의원 목사였습니다. 그 국회의원인데 목사님 의원이 나오셔서 새로 시작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운영 그 의원이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대표기도를 합니다. 30분 동안.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멘 하면서 막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그게 첫 국회, 우리나라 첫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지. 우리나라 지금 뭐 그 전 국민의 20% 이상의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시작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 안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교회를 신앙 안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후 7월 24일, 5월 30일 날부터 해가지고 7월 24일 대통령이 이제 처음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1948년입니다. 48년 7월 24일 날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대통령 취임은 헌법부에다가 손을 얹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이제 손을 올리고 했던 말이 나 박근혜는 헌법을 수여하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온 국민 앞에 맹세합니다. 이게 그 헌법부에 손을 올리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헌법을 두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딱 올려놓고요. 그래서 손을 얹고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나 이승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여하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 국민 앞에 맹세합니다. 그 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 국민 앞에. 그러면서 첫 대통령이 헌법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거냐면요.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국 역사를 이어나갈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게 제가 하는 내용들은 만약에 의심이 되면 인터넷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고 사실 그가 실수한 것도 있거든요. 독재를 했다, 독재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기독교인 이승만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 요즘에 이승만을 바라보는 눈들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건국 대통령 영화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승만에 대한 좀 새로운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나라 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난 거는 1875년이에요. 1875년 태어났는데 1894년에 19살 때 배제학당 최초의 우리나라 신식교육기관의 학교 그러니까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신식학교를 들어갔는데 천재였습니다.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처음 이승만이 배운 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외국 선교사가 와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 거기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5천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왕의 정치, 군국주의 시대 왕이 대를 물려주면서 계속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선교사들의 말 들어보니까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고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임기를 정해놓고 몇 년마다 정치를 잘했으면 다음에 또 뽑아주고 못했으면 그만해라 물러내고 또 다른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또 하고 야 이거 정말 새롭다. 야 이거 너무 충격을 받은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승만이 그때부터 19살 때 이미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협성회 회보라는 신문사를 이제 만듭니다.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나라를 바꾸려면 교육이 돼야 되니까 신문사를 처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요즘으로 하면 시사 주간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이제 책을 신문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언론인이면서 설교가고요. 또 독립운동가고 나중에 독립운동 하니까 또 신문 기자이면서 어쨌든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젊은 나이에 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주로 그 신문에 자기가 만드는 신문에 실리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발전될 수 있는가, 또 앞으로 조선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이 나라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거고, 백성이 어렵게 사는데 잘 살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고, 또 그리고 좀 더 과격하게 하면 고종황제, 고종황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왕도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키고 왕도 법을 지키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왕 지 맘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문장가였고요. 연설가였습니다. 주로 그 당시 독립협회가 이제 이미 있었기 때문에 독립협회에 가서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23살쯤 되었을 때에 이승만의 그 인기가요, 하늘을 찔렀어요. 23살 때쯤 되어서 이런 독립협회나 이런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하면 10,000명씩 모였어요. 10,000명씩.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10,000명은 어마어마, 지금 하면 뭐 큰 교회 10만 명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 당시 10,000명은 10만 명 이상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을 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올라갈수록 고종의 혈압은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할 때마다 고종이 왕을 뭐 폐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러면서 왕에 대한 이제 말들을 자꾸 하니까 그렇게 귀에 들리니까 내가 왕인데 말이지. 왕하면 법이잖아요. 근데 이 젊은 놈이 다니면서 뭐 나라 이야기하면서 지가 뭐 잘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제 고종이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가지고 고종이 그 당시 왕을 이렇게 뭐 헐뜯거나 또 반역을 일으키면 3대를 멸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본인까지 3대를 죽이는 대역죄,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반역죄거든. 왕을 능멸하는 죄란 말이죠. 왕이 이제 고종이 고민을 하다가 이놈을 죽여야 된다. 이거는 안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죄.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백 명의 조폭들을 모아요. 실제로 모아가지고 이승만을 죽여라. 어느 날 이승만이 독립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모여있을 때, 연설을 하는 장면이 아니고 모여있었을 때 급습을 해요. 이 깡패들이, 전국에서 모인 깡패들이. 그래가지고 그날 조폭들한테 맞아가 머리가 깨지고 막 부러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이 60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많이 다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와 몰려 들어와서 이승만을 때려잡아 하고 막 뛰어들었겠죠. 근데 의외로 이승만이 젊은 23살이니까 좀 난립하고 싸움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몇 명을 때려 눕혔대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만 하고 퍼져 보니까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 그냥 보니까는 막 옆에서 막 피를 흘리고 저기니까 내가 도망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돌아서가지고 가라는데 누가 탁 잡으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로 막 오고 있는데 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탁 돌아보니까 분명히 누군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사람이 안 보이더라. 아무도 잡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래도 은근히 그 말을 따르고 싶더라. 그래서 자기도 그냥 돌아서가지고 조폭들이 뛰어오는 곳을 향해서 갔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승만을 안 잡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안 도망가니까. 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문자로 이놈이 이승만이다 하고 얼굴을 다 전송을 해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사진이 없는 시대. 사진이 있었지만 흔하지 않은 시대니까 조폭들이 이승만을 때려잡으라 하면서 얼굴을 모르요. 아무도 이승만의 얼굴을 아는 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놈을 때려잡아라 하고 도망가는 놈 무조건 때려잡니까? 도망가는 놈. 그 중에 한 명이 이승만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때려잡고 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걸어오고 있거든. 저 누구지? 저놈 한경도 깡패인가? 한경도 저놈 전라도 깡패인가? 이러면서 아무도 서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의 사건을 그때는 그 당시에 예수를 아직 안 믿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승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알기 전부터 나를 살리기 위한 어떤 은혜가 그때 임했던 것 같다는 이제 그런 고백을 나중에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위험에서 살아난 경험도 있습니다. 이승만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191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합방이 이제 나라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죠? 나라를 뺏기고 난 그 이후의 서름은요. 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인원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70만 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70만 명.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18만 명이 종군 위안부나 성노예로 끌려갑니다. 전국 국토, 전 국민이 노예화 되는 거죠. 그냥 좋은 것은 다 가져갔고, 고급스러운 거 비싼 거는 다 뺏겼고, 아무것도 남은 거는 그냥
그냥 시시한 것만 남겨뒀을 만큼 다 뺏겼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요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지금 나라가 다 뺏기고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죽고 이런 나라 상황이 벌어지니까 빨리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런 다급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이승만이가 고종을 몰아내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지도자, 왕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국민에 의해서 뽑히는 그런 국민에 선출된 대통령제 그리고 국회의원을 순수해야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많이 글을 써서 알렸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이승만과 함께 뭉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혁명을 준비를 하다가 잡혔어요.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한성 감옥, 우리나라 최고의 감옥이라고 하는 한성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제 그 동지들과 함께 투옥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를 그 왕을 반역하는 죄는 3대를 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이승만이 전주시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살려두고 자기만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도 왕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일단 죽을 날을 기다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성 감옥은요, 방 한 칸에 5, 60명의 죄수가 들어가는데 1인당 0.23평 공간밖에 안 주어진대요. 그냥 앉아서 기대서 딱 누우면 자기 방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거기다가 목에 칼을 차고 10kg짜리 칼을 차고 손 묶이고 이래가지고 앉아 있으면요, 거기 무슨 위생이 있겠습니까? 벼룩, 이, 바퀴벌레, 가끔은 쥐까지 와서 사람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주는 밥은 거의 반 모래, 반 밥. 그것도 뭐, 사람이 먹어서 위장병, 뭐, 어쨌든 이빨 다 나가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5년 6개월을 사는데, 어쨌든, 뭐, 밤 되면은 날마다 고문실에 끌려가서 거꾸로 매달아놓고 물고문 시키고, 두드리 맞고, 인두기로 찢이고, 막, 그런 거 다, 그 고문 당하다 죽는 일이 뭐 대부분이고요. 그런 고통 속에, 그 나중에 뭐 손가락도 부러지고, 그가 굉장한 명필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손가락도 부러지고, 막 이렇게, 나중에, 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때 받았던 고문 때문에 밤에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깨는 일이 여러 번 있다고 자기 일기에 썼을 만큼 그때 고문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지경이 돼서 이승만이 드디어 마음에 그 속에서 읽고 싶은 책이 한 권 생각이 났습니다. 뭐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믿다가, 왜냐하면 천재는 똑똑하고 나는 뭐 그런가 뭐 서양 귀신 이라면서 안 믿단 말이지. 근데 그제서야 그 생각이 나면서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겨우 어렵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칼을 차고 목에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옆구리 여기 살짝 비는 자리에다가 성경을 올려놓고 성경을 읽었대요. 손이 묶였으니까 성경을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 보고 여보시게 성경 좀 넘겨주시게 이러면요, 아마 다 이놈의 역적죄 놈이 어디 서양 귀신 책을 읽으면서 나보고 넘겨달래 이러면서 기분 나빠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뭐 어쨌든 잘 부서가 넘겨줄 때까지 같은 페이지를 계속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동안에 5년 동안에 그 안에서 성경을 다 외워버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냐면 안 넘겨주면 넘겨줄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 땅까지 안 쓰면 그리고 1899년 감옥에서 1월 30일 날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이제 감옥 속에서 합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승만이 감옥에서 했던 세 가지 기도가, 첫째가 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세 번째가 조선 땅에 예수 믿는 100만 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100만 명 정도 되면 나라가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조선 땅에 100만 명, 그리고 그 기도가 이승만 박사가 죽을 때까지 67년, 그때부터 67년 동안 평생을 했던 기도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기적같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껴요. 정말 불같은 은혜를 받아요. 그 있는 동안 처형을 당할 거 아니에요. 다른 동료들이 칼에 목에 이제 칼을 차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제 옆방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이 그 당시 망나니가 목을 쳤으니까 망나니가 목을 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로 옆방에서. 그때 장호익 장군이라고 같은 이제 망나니가 목을 칠 때 그 장군이 동지가 죽으면서 대한제국 만세 이걸 3번을 외치고 죽는 거예요. 목을 탁 치면 우리나라 칼이 그렇게 잘 안 들어갔고 한 번에 안 떨어지거든요. 여기 퍽 펴갖고 피가 쫙 나오면 또 펴가지고 대한제국 만세 이라고 3번을 말하고 죽은 거예요. 어느 날 한 동지가 이승만한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 같다. 근데 승만아 너는 왕족이니까 어쩌면 너는 살아날지도 몰라. 내가 죽더라도 너는 내 목까지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한테 자기 동료가 말하고 그 말을 하고 다음날 그도 이제 옆방에서 목을 치는데 그가 죽으면서요 3번을 자기도 세 마디를 했는데요. 이승만 이라고 죽는 거예요. 그 말 들은 이승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가 기도를 하면서요. 이 나라의 인재를 이렇게 죽이는 나라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이때쯤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정말 예수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아펜젤로 같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조선 전국에 한 3, 40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들 예수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 3, 40명도 주로 뭐 백정들, 기생들 그런 사람들 거기다가 또 전도가 어려웠던 게 말이 안 통하니까 선교사들이 굉장히 전도 복음화율이 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반 중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감옥에서 이승만이 최초로 한국의 양반 중에 첫째 양반으로 스스로가 예수를 이제 성경 읽으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감옥 안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전도를 시작한 거죠. 감옥 안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간수한테 전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행히요 간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승만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그 간수의 도움으로 이제 좀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읽게 되고 또 이렇게 글도 쓰고 600권의 책을 이제 공수받아요. 그러니까 일어, 중국어, 영어로 된 책을 600권을 읽으면서 세계적인 책들을요 읽고요.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그 안에서 수많은 글을 쓴 300편의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한 70몇 편의 글을 밖으로 내보내 몰래 숨겨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그 신문 같은 데 실어갖고 감옥에서 쓴 글들을 이승만이 쓴 글을 밖에 있는 신문에서 내는데 그 글들을 그 당시 지식인들이 읽는 거예요. 그 글들이요 뭐 보통 글이 아니거든요. 생각해봐요. 전 세계적인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 똑똑한 사람이요 감옥에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15시간 동안 책을 읽고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쥐어 짜낸 그런 글들을 밖으로 내보내 그 글들을 읽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읽은 사람이 민영환 선생 같은 분이 그거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이승만을 끈에 살려야 된다. 이런 젊은 청년을 나라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요. 그래서 10년형으로 이제 감형이 또 됩니다. 10년형. 그래 이제 그때 주로 나왔던 내용, 쓴 내용들이 앞으로 조선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때 이미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그런 감옥에서 그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조선은 공장을 세워야 된다.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공장을 세우고 길, 고속도로를 닦아야 된다. 그리고 조선사를 세우고 배를 만들고 수출bil만에 살게 수출을 해야 된다. 다른 나라로. 그리고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남녀가 같이 공부를 하고 상놈 양반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예? 여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오히려 여자들은 교육을 잘 시켜야 자녀들을 잘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1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0년 전에 무슨 공장에서 전부 대단히 농경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예언처럼 이런 말을 해요. 다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마치 100년 후를 내다보고 쓴 글처럼 그런 글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이 왜 망했느냐? 왜 일본에 넘어갔느냐? 고려 500년 불교 때문에 석가모니 말 듣다가 망했다. 조선 500년 유교 때문에 공자 말 듣다가 망했다. 이제 조선이 살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맘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게 기독교 이승만이 만든 최초의 이론인데 기독교의 토대 위에 나라를 세워야 나라는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독교 입국론을 세웁니다. 세계에 했던 말이 세계에 잘 사는 유수의 나라들을 보면은 결국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을 때에만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조선이 영국보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영국은요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대영 제국. 세계 땅덩어리 4분의 1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조선의 경제 규모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할 수도 있는 게 뭐 데이터도 없고 그냥 뭐 수만 배 잘 사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수만 배 잘 사는 나라가. 뭐 만약에 조선보다 한 두세 배 잘 사는 나라 같으면 우리가 두세 배 노력한다 치자. 근데 수천 배 잘 사는 나라 어떻게 뭐 노력이 가능합니까? 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포한 이 이승만의 선포가 2011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4년 전이죠. 4년 전에 최초로 우리나라가 영국의 경제 규모를 능가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 기도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108년 만에, 4년 전이니까 108년 만에 진짜 그렇게 외쳤던 수천 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영국을 우리나라가 108년 만에 이제 이승만은 죽었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이승만이 기도할 당시 조선 한국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였어요. 왜 그러냐면 10명을 낳으면 5명, 6명은 죽었잖아요. 도로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뭐 평균 수명이 태어나는 수에 비하면 이 사는 사람의 생명의 수가 수명이 35세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면 이빨 다 빠지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요즘에 60세 어디 경로당 가면은 젊다고 오지 못하게 하는 곳이죠, 그죠? 1903년 8월달에 이승만이 감옥에서 세웠던 기독교 입국론, 그게 결국은 45년 뒤인 아까 말씀드렸던 1948년 재헌 국회를 열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당시 이승만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리 그런 글을 쓴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나 글을 쓴다고 해서 그가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감옥 속에서 감옥에서 전도를 해봤자 감옥에서 전도하면 누구 만나겠습니까? 뭐 죄인들, 그것도 한성 감옥이니까 역적 죄인들이나 살인자들,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전도해봤자 그래도 그 사람들 변화시키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발전에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승만이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요. 한성 감옥에 그 감옥 안에 그 당시 조선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들어와요. 최고의 지식인들이 마치 요셉처럼 애굽의 정치인들이 그 요셉이 있던 감옥에 들어왔던 것처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일본에 뺏기다 보니까 그래도 밖에 있던 지식인들이 진짜 자기들끼리도 이승만 말고도 자기들끼리도 생각하기가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그 고종황제에게 건의를 하고 해서 고종황제 폐위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이. 그러다가 잡혀요, 또 이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다 역적 죄인이 몰려가지고 한성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그 들어온 사람들을 다 전도해버려요. 조선의 지식인들을 다 전도해버려요. 그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4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40명이 나중에 풀려나가지고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다 이끌어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 역사가 근대 그 역사가요 기독교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 열사 같은 분, 헤이그 밀사 사건. 여러분 헤이그 밀사 사건은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철야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보낸 사건이 헤이그 밀사 사건이에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 그거 배웠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는 싹 빠졌어요. 그냥 이준 열사 가서 헤이그 밀사 사건 배 할복하고 이렇게 했다. 그게만 배웠지. 그게 기독교가 그 뿌리였다는 말은 학교에서 안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근대 우리 근대사의 95% 이상이 기독교인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은요, 별명이 조선의 거인이었습니다. 조선의 거인. 그가 굉장한 선비였고 선각자였고 지식인이었고 또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이었는데 그가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서울 시민이 30만이었는데 20만 명이 월남 이상제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왔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상제 선생은 아주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1888년 박경랑이라는 분이 고종 당시에 우리나라 서열 3위 높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한국 최초로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외교관으로 갔던 분이 박경랑이라는 분인데 그분과 함께 월남 이상제 선생이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그때 이미 잘했어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던 분이 이상제 선생이었는데 비스강으로 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그 당시 이미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교관들이 오면 다 그 행동까지 그들의 모습까지 말했던 말까지 다 기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외교관이 미국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노포자락 하얀 옷 입고 수염 길러가지고 이제 끼제제한 키도 작고 몸도 빼빼마르고 그런 두 사람이 외교관이라고 미국에 갔단 말이죠. 근데 첫 외교관에 대한 그 모습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냄새가 너무 심하다. 창피하면 안 돼. 그 외교관 문서에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게 첫 구절입니다.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근데 우리나라에 가면서 우리나라 외교관 두 사람이 가면 그것도 우리나라 서열 3인데 왕 밑인데 가면서 목욕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요. 회의를 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모아놓고 이유가 뭐냐면 몸에 이하고 벼룩하고 이게 퍼져가지고 멈추고 이 잡고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게 다 기록에 있습니다. 미국 외국관 문서에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모시다가 미국의 그 워싱턴 레스토랑 얼마나 멋진 고급 레스토랑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할 거라고 이 두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큼직한 스테이크 주면서 하라고 포크 줬겠죠. 썰어 먹으라 이 말인데 이상재 선생이요. 조선에서는 칼질은 쌍놈 망나니나 하는지 그러면서 안 썰어 먹는 거야. 칼질을 못한다 이게. 젓가락을 다 이렇게 점나게 찍어 먹어야지 무슨 망나니지 칼질을 하지 누가 칼질하는 무슨 선비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미국 사람이 다 썰어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포크를 더 주니까 딱 보더만 이거는 조선에서 이 삼지창 이 농사 지을 거잖아. 이걸로 농사를 짓죠. 이러면서 안 찍는 거예요. 좀 보니까 딱 이러더만 부자에서 젓가락을 딱 꺼내가지고 네. 웃지 못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미국 사람 서양 오랑캐 그냥 굉장히 무식하고 쌍놈네 나라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죠? 미국에 간 이 월남 이상제 선생이 자기 아들한테 미국에서 한국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오랑캐 미국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와보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자도 모르고 맹자도 모르는 다 쌍놈들밖에 없다. 이렇게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요 공자 맹자 모르면 짐승이었습니다. 진짜예요.
미국에 가는데 막 벌써 빌딩들이 있고 그 당시 이미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쌍놈들이다 이거지. 자, 이승만이 감옥에서 그렇게 40명을 전도하고 있었을 때요. 1904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러일 전쟁이에요. 이 러일 전쟁이 뭐냐면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목적은 다 한 가지예요. 러일 전쟁의 목적은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러일 전쟁의 목적은요. 한 조선을 누가 먹느냐의 싸움이었어요. 러시아가 이겼으면 러시아가 조선을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 그걸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일합방을 서들어와서 한일합방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삼킨 건데 그 전쟁에서 이렇게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막 싸움을 하니까 그 당시 고종 황제가 있었거든요. 고종 황제가 고민에 빠진 거지. 아니 두 강대국이 조선을 먹으려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거를 갖다가 이 나라를 살리려면 그 당시 고종 황제도 저 두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미국으로 특사를 보낼 생각을 그때 이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대 선생은 훨씬 그전 이야기고 처음으로 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미국에 대해서 이제 통례가 있었기 때문에 1904년 그때는 이제 고종 황제가 미국 특사를 보내려고 이제 물었어요. 야 조선에 영어 잘하는 사람 누구냐 물으니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요즘 뭐해?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 꺼내. 그래가지고 5년 6개월 만에 그 감옥에서 나와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이제 러일 전쟁 때문에 미국으로 특사를 보내려고 영어 잘하는 사람 찾다가 그 이제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꺼냅니다. 근데 5년 6개월 동안 그 모래밥 먹고 매 맞고 몸이 만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꺼내가지고 고종 황제가 그 왕이 먹는 수라상을 내려 보냅니다. 왕을 치료하는 의사를 보내고 수라상을 보내가지고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몸을 몇 달 동안 회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회복시켜서 미국으로 외교관으로 파송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승만이 미국을 가게 되는데, 근데 상황이 외교 활동은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 상황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바람에 자기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이 결국은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요. 외교는 실패했지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는데 프린스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을 다 나옵니다. 학사, 석사, 박사 세 가지를 다 하거든요. 미국 최고의 대학이죠. 지금도. 여러분 조지 워싱턴 같으면 클린턴 대통령 앞에 하버드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하버드 나왔잖아요. 이 세 학교는요 아이비리그 이래가지고 미국 학교 중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꼽혔는데 이 길을 다 나오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그냥 일반 대학도 박사학위까지 받으려면 몇 년 공부해야 됩니까? 생각해봐요. 10년 최소한 4년, 2년, 3년 보통 이렇게 그렇거든요. 최소한 10년 이상 빨리 해도 그 정도 되거든요. 10년 이상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세 학교를요 다 나온 사람이 미국에 잘 없었어요. 미국 안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 대학을. 근데 미국 사립 고등학교 최고의 학벌 1등하는 애를